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경상남도 밀양 명남로에 소름 끼치는 괴담. 그냥 전설의 고향에 나올 법한 이야기입니다. 옛날 밀양 사또가 중년의 아내를 잃었다. 그에게는 단지 첩과 며느리,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딸만 있었다. 딸은 태어난 지 몇 개월 만에 어머니를 잃고 유모 손에서 자라서 유모를 어머니처럼 대했다. 딸은 유모와 별땅에서 살았는데 밀양 사또는 이 딸을 끔찍하게 아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딸과 이모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다. 읍내 마을들을 두루 뒤졌으나 그들의 모습은 찾을 수가 없었다. 사또는 놀라서 정신을 잃더니 미쳐버려서 껄껄 웃기도 하고 마구 떠들어대다가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녔다. 이에 부득이하게 사또직을 그만두고 서울로 돌아왔는데 그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 그 후 밀양 사또가 된 자들은 부임하는 그날 모두 죽었다. 서너 명이 이렇게 급사를 맞으니 사람들은 모두 밀양 관가를 흉가로 생각해서 밀양 사또 되기를 꺼렸다. 아무리 밀양 사또를 임명하려고 해도 그곳에 가기를 원하는 자가 없자 조정에서는 이 일로 크게 근심하였다. 그래서 어느 날 모든 관리와 전직 관리들을 대궐 안에 모두 불러 지원자를 찾기로 했다. 그때 한 무관이 있었는데 그는 금군으로 오래 근무하다 무신 겸 선정관을 역임하여 겨우 육품에 올랐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셔 관직을 그만둔 지 20여 년이 된 사람이었다. 나이가 60에 가까웠는데 춥고 배고픈 생활을 했고 옷 한 벌로 10년이 넘도록 살면서 밥도 사나흘에 한 끼를 간신히 먹을 정도였다. 그 탓에 문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명사나 재상들 중 얼굴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런 그가 밀양 사또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자기 아내에게 말했다. 내가 지원하고 싶은 마음은 절실한데 죽는 것이 무서워서 참아갈 수가 없구려. 그러자 아내가 말했다. 죽는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비록 부임하는 날 죽는다고 해도 사또라는 명예는 얻을 것이고 만약 죽지 않는다면 그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주저하지 말고 지원하십시오. 무관이 생각해보니 아내의 말이 맞았다. 그래서 대궐에 나아가 임금님께 아뢰었다. 소신이 비록 재주는 없으나 밀양에 가보겠습니다. 임금님이 가상하게 여겨서 그날로 바로 밀양 사또에 임명되었다. 무관은 집에 돌아가 탄식했다. 비록 당신 말을 따라 지원하기는 했지만 나는 반드시 죽을 것이요. 나는 그래도 사또 자리라도 올라가니 죽어도 한이 없지만 집안 식구들은 어떻게 하겠소? 이제 죽으러 가는데 어찌 슬프지 않겠소? 이렇게 부인이 말했다. 이전 사또들이 죽은 것은 모두 그들의 운명일 뿐입니다. 귀신이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제가 비록 여자지만 도움이 될 테니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아내를 데리고 짐을 챙겨 밀양으로 출발하였다. 밀양에 도착하니 부하들이 차례로 인사를 왔다. 하지만 김새를 보아하니 사또가 곧 죽을 것이라 여기는지 공경하는 모습은 하나도 없고 얼굴을 찡그릴 뿐이었다. 게다가 아내까지 데려온 것을 보고 표정은 더욱 나빠졌다. 관아에 들어가니 관사꼴이 말이 아니었다. 벽은 허물어져 있고 구들장은 깨져 있어 온통 심란하게 만들 뿐이었다. 황혼 무렵이 되자 관가의 심부름꾼들이 사또에게 고하지도 않고 돌아갔다. 관아는 마침내 텅 비어 한 명도 없게 되었다. 부인이 말했다. 오늘 밤은 정말 무서울 것입니다. 서방님께서는 안에 들어가 주무십시오. 제가 남자 옷으로 갈아입고 관사에 앉아 동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또의 아내는 촛불을 켜고 혼자 앉아 있었다. 밤 12시쯤 되자 갑자기 음기 가득한 바람이 어디에선가 불어와 촛불이 꺼지고 한기가 뼈에 사무쳤다. 조금 뒤 방문이 저절로 열리더니 한 처녀가 온몸에 피를 흘리고 머리를 풀어헤친 채 벌거벗은 몸으로 손에 주기를 들고 성광 같이 방으로 들어왔다. 주기는 교룡이 그려지고 방울이 달려있는 붉은 깃발이다. 부인은 당황하지도 놀라지도 않으며 말했다. 너는 필시 풀지 못한 원한이 있어 호소하러 온 것이구나. 내가 너를 위해 원수를 갚아줄 테니 조용히 기다리고 다시는 나타나지 말거라. 그러자 처녀가 인사를 하고 나갔다. 부인은 곧바로 안채로 들어가 사또에게 말했다. 귀신이 조금 전에 왔다 갔으니 이제 두려워하실 게 없습니다. 바깥 관사에서 주무시지요. 사또는 두려웠지만 부인의 모습을 보고 마음을 대담히 먹고 밖에 나가 누웠다.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들지 못했는데 어느덧 동이 타오르자 밖에 인적이 많아지고 말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창 밖을 내다보니 아전, 군교, 관노, 통인배들이 멍석과 빈 가마니를 들고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 내가 먼저 관사문을 열어라라며 미루고 있었다. 사또는 의관을 바르게 하고 앉아 창을 열고 말했다.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시끄러운 곳. 들고 있는 것들은 무엇이냐. 아전들이 크게 놀라 신선이 내려오신 것이라 여기고 새나 짐승마냥 놀라 달아났다. 그들은 곧 기러기나 지보리처럼 줄을 지어 서서 공손히 절을 했다. 사또는 그제야 어째 자신을 소홀히 대한 이들의 죄를 다스렸다. 이방들을 호령하고 법에 따라 엄하게 다스리니 이방들은 무서워서 감히 소리도 내지 못했다. 그날 밤 일을 마치고 돌아가 부인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물었더니 부인이 모두 말했다. 이것은 분명 어느 사또 딸의 원혼일 것입니다. 분명 흉악한 놈의 손에 억울하게 죽었을 텐데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도 모르게 염탐해서 이름이 주기인 사람이 있으면 엄한 형벌로 신문에서 증언을 받아내십시오. 사또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날 아침 이방들의 인사를 받고 우연히 그들의 이름을 살폈는데 본청 집사 중에 죽이라는 자가 있었다. 사또는 그 즉시 관청의 형장을 갖추고 그 위험을 떨친 후 죽이를 잡아들였다. 아무 이유도 없이 죽이를 결박하여 큰 칼을 채운 뒤 형틀에 올려놓으니 온늪 사람들이 놀랐다. 사또가 죽이에게 물었다. 이전 사또의 딸이 어디에 있는지 너는 반드시 알고 있을 터이니 맞기 전에 순순히 풀어라. 사또가 부임한 날 죽지 않아 사람들이 모두 신선이라고 부르며 두려워하고 있었으니 감히 속일 수가 있었겠는가. 하물며 이놈은 자신이 큰 죄를 지었으니 사람들이 몰라도 마음속으로는 항상 불안해했었다. 이렇게 잡혀오고 나니 정신이 나가 얼굴이 흙빛으로 변한 터였다. 죽이는 감히 숨길 생각도 못하도 전후 사정을 하나하나 상세하게 아뢰었다. 이전 사또가 영남루로 행차를 나갔다 올 때 이놈이 행차를 엿보고 정욕이 들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처녀가 어머니처럼 따르던 유모에게 많은 뇌물을 바쳐 내야 후원에 있는 대나무 누각으로 나오게 했다. 대나무 누각은 몹시 구석진 곳에 있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다. 그곳은 부녀자들이 종종 달을 보러 나가는 곳이었다. 유모가 재물을 탐내 처녀를 데리고 달을 보러 나갔다. 그놈은 대나무 숲속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갑자기 뛰쳐나와 처녀의 허리를 껴안고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 강간하려 했다. 그러나 처녀는 울부짖으며 끝내 몸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놈은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칼을 빼 처녀를 찔러 죽였다. 또 입을 막기 위해 유모까지 죽이고 담을 넘어가 관가 뒷산에 안매장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여러 해가 지나도록 이 사건의 진상을 아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 증언을 들은 사또는 정식으로 가명해 이 사건을 보고했고 그 날로 죽이를 때려 죽였다. 처녀의 시체가 묻힌 곳을 파보니 얼굴색이 살아있는 것 같았고 여기저기 핏자국이 낭자했다. 사또는 의복과 관을 갖춰 제대로 시신을 수습하고 본가에 연락을 했다. 그리고 시체를 들고 나가 선선 앞에 장례를 지낸 뒤 대나무 누각을 부숴버리고 대나무 숲을 베어버렸다. 그리하여 읍이 드디어 안정을 찾았고 사또가 신통하다는 칭송이 전국에 떠들썩했다. 이후 사또는 변방의 방어사와 병사, 수사를 옮겨다니다 평안도 통제사까지 이르렀다. 어디를 가던 밀양에서의 소문이 함께 따라다녀 명령하지 않아도 부하들이 알아서 일하고 예를 갖춰 편하게 잘 다스렸다고 한다. 두 번째 이야기, 미인. 미인은 한 남자의 품에 안겨 영화를 보고 있었다. 밀폐된 공간이었고 단둘이었다. 한껏 교태를 부리며 남자에게 안겨들어 보았지만 모델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매력적인 남자는 싱긋 웃고는 미희의 머리를 가볍게 쥐어박았다. 이러려고 비디오방 오자고 한 거야. 울상을 지으며 소리쳐 보았지만 남자는 말없이 스크린으로 고개를 돌렸다. 성인 영화를 보자는 미희의 제안을 거절하고 그가 선택한 비디오는 맨 프롬 어스라는 영화였다. 동료들에게 이별을 고하고 자신이 1만여 년간을 살아온 생명체라고 설명하는 남자가 주인공이었다. 흥미로운 SF 영화였지만 지금 미희에게 관심사는 그의 옆자리에 있는 민지원이었다. 힘겨운 수능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대학에 진학한 미희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부터 과선배들과 같은 나이의 동기들의 관심을 모조리 빼앗아갈 정도의 미인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요지부동이었다. 여자 다루기에서는 모두 한가락한다는 대학교 내의 플레이보이들이 한 번씩 그녀에게 대시를 해보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거절이었다. 첫눈에 반하는 남자가 아니면 절대 사귀지 않을 거야. 미희의 여자친구들로부터 단단한 엄포를 전해들은 남자들은 모두 어깨를 늘어뜨리고는 포기했다. 그 후 대학교 2학년이 될 동안 미희에게 접근해오는 남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었다.
매년 들어오는 신입생들만이 눈을 빛냈다. 선배, 저랑 커피 한 잔. 미안, 레포트 써야 해서. 하지만 그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대학 내에 잘생겼다는 모든 남자들이 두 발 두 손 다 들어버린 그녀. 그런 그녀가 한 남자를 좋아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을 때 그들은 모두 깜짝 놀랐다. 미희는 자신에게 수도 없이 다가오는 남자들이라면 질리도록 겪어보았다. 중학교 시절에 풋내나는 남자들에서부터 고등학교에 이르러 제법 남자다운 면모를 보이는 사내들까지. 대학교에 와서는 캠퍼스 내 열애담에서 그녀가 빠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셀 수 없이 많았던 남자들 중에서 그녀의 맘에 드는 남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그 때문에 그만한 미모를 지닌 그녀는 아직까지 순결을 유지한 처녀였다. 그랬던 그녀가 한 남자에게 첫눈에 반한 것은 한 커피숍에서였다. 흔히 그렇듯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찾은 커피숍에는 그날 하루 커피숍 일을 익힐 겸 예비 알바를 하던 그녀에게 그가 보였다. 아늑하게 꾸며진 커피숍 내부로 문을 열고 들어오는 한 남자. 커피숍에서 지급하는 아르바이트생의 앞치마를 메고 있었다. 피곤해 보이는 얼굴은 놀라울 정도로 수려했고 마른 듯하지만 단단해 보이는 몸이 이채로웠다. 못되어도 185는 될 법한 호리호리한 장신의 남자였다. 수많은 남자들을 접하고 보아온 그녀지만 분명 그를 처음 본 순간 심장박동이 빨라지는 걸 느꼈다. 안녕하세요. 남자는 피곤해 보이는 얼굴로 살짝 웃어 보이고서는 말했다. 새로 들어오셨나 봐요. 심장이 점차로 세차게 뛰었다. 얼굴이 뜨거워졌다. 미희는 이런 순간이 처음이었다. 언제나 두근거리고 할 말을 찾지 못했던 것은 그녀를 앞에 둔 남자들이었지 그녀가 아니었으니까. 간신히 대답했다. 네, 오늘 들어왔어요. 남자는 고개를 갸웃하고는 다시 대답했다. 정말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이름이. 미희는 고개를 푹 숙였다. 박미희요. 남자가 웃었다. 저는 민지원이라고 부르세요. 미희는 집에 돌아와서도 멍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민지원이라고 말하며 그가 웃는 모습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녀가 그동안 차버렸던 수많은 남자들에 대해 미안한 감정도 느껴졌다. 그들도 날 보며 이런 감정을 느꼈을까? 친구들과 여행 가기로 한 돈을 모으기 위해 대충 한 달을 메우고 나올 생각이었던 가게였다. 하지만 미희는 그러지 못했다. 민지원은 바리스타였다. 그의 솜씨는 매우 좋았다. 근방에 출근하는 모든 직장인들은 덕분에 이 커피숍으로 왔고 거기에 상당수가 여자인 것은 항상 미희가 가지는 불만이었다. 커피숍 알바를 7개월가량 하고 깨달은 것은 민지원은 모든 여자들에게 친절하다는 것이었다. 해프다거나 여자를 밝힌다거나 한다는 것이 아니다. 그야말로 그냥 친절할 따름이었던 것이다. 아리따운 여성과 대학생들이 수도 없이 핸드폰 번호를 물어봐도 그는 미소 지으며 번번이 정중하게 거절했다. 미희는 지원의 모든 면에서 점차 빠져들어갔다. 외모만 가지고는 그녀를 사로잡을 수 없었다. 지원은 확실히 무언가 있었다. 어느 대학교를 나왔냐고 물어봐도 웃으며 대답해주지 않고 고향과 나이를 물어봐도 대답해주지 않았다. 다만 책을 좋아하던 그녀가 바에 앉아 책을 읽을 때마다 책의 줄거리와 작가의 사상 그리고 문장의 뜻한 바를 정확히 짚어내는 머리로 볼 때 절대 그가 지적이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그녀와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것도 아니었다. 항상 그녀가 꺼내는 화제의 몇 수와 앞을 파악해냈으며 상당히 풍부한 상식을 가지고 있었다. 무엇라고 해야 할까? 그가 가지고 있는 그것은 지칭하기 힘들었다. 부드러운 카리스마, 결단력이 뛰어나 논유함 있긴 있었다. 마치 인생을 거진 살아낸 늙은이의 연륜 같은 무언가가 비오는 늦은 저녁, 손님이 아무도 없는 시각 지원은 손수 만든 카푸치노 커피를 미희에게 내밀었다. 멋진 솜씨였다. 라떼아트로 꾸며진 잔 위에 하트. 밀크와 크림으로 만들어낸 인위적인 사랑의 표식이다. 미희는 자신도 모르게 가게가 끝나고 잠시 같이 있지 않겠냐고 물었다. 지원은 미소 지으며 그러겠다고 했다. 그것이 미희에 대한 관심일까? 아니면 단순한 친절함일까? 그녀는 오늘 밤 지원을 자신의 남자로 만들겠다고 마음먹었다. 그게 지금의 결과였다. 상념을 끝낸 미희는 조그맣게 한숨을 쉬었다. 그런 미희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지원은 옆에서 영화에만 몰두해 있었다. 맨프로머스는 거의 끝이 났다. 지원과의 데이트에 흠을 남기기 싫었던 그녀는 그가 자신이 이미 본 영화를 보겠다고 꺼내들었을 때도 모르는 척했다.
맨프로머스는 미희가 이미 본 영화였다. 그때였다. 미희야. 대뜸 조용히 퍼지는 지원의 목소리. 웬일인가 싶어 고개를 돌린 미희는 지원이 정색하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보고 말했다. 왜 불러? 지원은 말 한마디도 없이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그녀만을 주시하는 하얀 눈동자 두 개가 갑자기 섬뜩해 보였다. 분명 좋아하는 사람의 눈동자인데 오싹하게 소름이 돋는다. 미희는 자신도 모르게 눈을 피했다. 너 저 영화 봤지? 미희는 깜짝 놀라 대답했다. 응. 왜 못 본 척 했느냐 따질 줄 알았던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있었다. 저 주인공 말야 흥미롭지 않니? 이건 무슨 소린가 싶어서 어리둥절하던 그녀는 재빨리 맞장구를 쳤다. 맞아. 정말 흥미롭지. 유전자가 자가 변이를 통해서 1만여 년을 산 남자라. 난 가끔 저 영화의 작가가 천재가 아닐까 해. 그렇지? 지원은 눈을 번뜩이며 스크린을 보았다. 만약 1만여 년을 산 남자가 정말 세상 속에서 우리들과 섞여 있다면 어떨까? 응. 그 남자는 저 영화처럼 단순히 무한한 수명을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정말 특별한 유전 변이를 거쳤어. 아마 지구상에서 단 한 명뿐일 거야.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떨 것 같아? 미희는 갑자기 지원이 저런 질문을 하는 것이 의아했으나 보다 많은 말을 나누게 된 것이 좋았다. 글쎄, 있다면야 한번 만나보고 싶은걸. 그런데 갑자기 왜? 지원은 다시 뚫어져라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럼 그 사람이 만약 너에게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미희는 비명을 질렀다. 지원의 입가가 양입꼬리부터 길게 갈라지며 열렸다. 마치 물풍선이 찢어지던 순식간에 엄청나게 부풀어 오른 머리는 커다랗게 아가리를 벌렸다. 침이 물처럼 흘러내렸다. 가로로 쪼개져 벌려진 입 사이로 무수한 이빨들이 돋아있는 것이 보였다. 배가 고파. 비명은 잠시였다. 미희의 머리가 단숨에 사라졌다. 목에서 피가 분수처럼 솟구쳤다. 얼굴은 이제 침 대신 피를 흘리며 우물우물 그것을 씹어먹었다. 고무 튜브 속을 무엇인가 억지로 비집고 들어가는 소리와 함께 그것은 입안에 든 것을 꿀꺽 삼켰다. 이내 한쪽 손으로 다리를 잡아 올린 그것은 남은 미희의 몸뚱아리를 마저 입속에 썰어 넣었다. 개걸스럽게 씹는 그것의 입 사이로 끈적한 피가 떨어지다 맺혔다. 한 여자를 먹어버린 그것은 만족스럽게 트림했다. 긴 혓바닥을 꺼낸 그것은 피가 튄 TV 화면과 가죽 침대를 핥았다. 한 차례의 식사를 끝낸 지원은 다시 여자를 끌어들이는 마약 같은 모습으로 돌아갔다. 수려한 외관은 아름다웠다. 어느 시대껏 미인이 더 맛있더군. 몇 년간은 배고플 일이 없겠어. 지원은 가볍게 웃으며 문을 열고 나갔다. 세 번째 이야기, 취사장 괴담. 어린 시절 가위는 단 한 번도 눌리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에 흔히 사람들이 귀신이라고 부르던 이상한 현상을 자주 겪었기에 그 존재는 어느 정도 믿고는 있었다. 세상은 아직도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한 사건을 계기로 나에겐 다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 지금은 완전히 해방된 기분이다. 내가 군대에 있을 때의 이야기이다. 다들 군대에는 귀신들이 많이 있다고들 한다. 어느 정도 동감한다. 성인이 되어서 내가 본 귀신만 2번이다. 그중 2번이 다 군대에 있을 때다. 첫 번째, 이등병 시절 아침 기상 후 모두 구보하러 나간 와중에 선임의 심부름으로 혼자 재빨리 내무실로 뛰쳐들어 간 적이 있다. 텅 빈 내무실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하고 음산했다. 그 당시 내가 있던 내무실은 20명이 쓰던 옛날 방식의 11자형 구조였는데 재빨리 관물함에 물건을 찾아 나가려던 도중 인기척도 아닌 것이 등 뒤에 이상한 기분이 느껴져서 돌아보니 웬 병사 하나가 구석에 앉아 있었다. 다시 내무실을 뛰쳐나가며 당연히 아픈 선임이겠지 하고 생각하려는 찰나 가만 생각해보니 옷차림이 이상했다. 무릎은 잔뜩 올린 채 한쪽 팔뚝은 턱에 한쪽 팔뚝은 뒷덜미를 감싸며 웅크리고 있는데 흙으로 더럽혀진 옛날 활동복에 군용 철모를 쓰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황급히 뒤돌아 문에 달린 창문으로 내무실을 들여다보니 그의 형체는 온데간데 없었다. 두 번째, 선임의 경험담. 그 선임은 같은 분대의 투고였으며 사회에서 생활 흔히 말하는 족보기를 하다 오신 분이었다. 하지만 정말 남자답고 후임들을 잘 챙겨주며 마음 또한 따뜻해서 후임들에게 정말 인기가 많았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자신이 겪은 귀신 이야기를 해주는데 모두가 잠든 시간, 군대에선 다들 알다시피 불침번을 서는데 2인 1조로 돌아다닌다.
선임은 잠을 자다 얼굴에 물이 툭툭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떴는데 비몽사몽간에 옆쪽을 보니 저 멀리 사수, 부사수 둘이 잡담하는 게 눈에 들어왔다고 한다. 근데 내 정수리 앞에 있는 건 뭔가 하고 위를 쳐다보니 순간 잠에서 확 깨며 그대로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눈을 떴을 때 마주친 건 더러운 군복에 군용철모에 무기까지 완전 무장한 웬 병사 하나가 얼굴에 잔뜩 피칠갑을 하고 침상에 누워있는 선임을 기역자로 허리를 굽혀서 노려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너무 무서워서 소리를 지를 수도 없었다고. 그렇게 눈을 마주치다 결국 기절해 아침에 눈을 떴다고 한다. 그 귀신이 내가 본 그 구석에 쭈그리고 있던 귀신이었을까? 세 번째, 취사장. 우리 부대는 취사장이 두 군데다.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는 어느 부대나 한 군데씩 당연히 있어야 할 병사들이 모여 식사를 하는 공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아주 오래된 건물인데 이미 폐쇄되어 사용하지 않는 그런 폐건물이다. 허나 이상한 건 군대에서는 남는 자원을 가만히 놔두는 법이 없다. 그런 폐건물이 있었다면 진작에 개조를 해서 창고로 사용하던가 다른 어떤 용도로든 활용할 텐데 그 구 취사장은 입구를 몇 개 판때기로 어설픈 못질과 함께 닫아놓은 게 전부였다. 거기에 대해선 다들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근처에 갈 일도 없었기에 그렇게 잊혀지는가 했다. 그러다 내가 상병이 될 때쯤 부대 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구 취사장 건물에 귀신이 나타난다는 소문. 이야기를 들어보니 야간 근무를 서던 어느 타중대 병사가 구 취사장 건물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합판을 뜯어내고 문을 열어 내부를 비췄는데 사람 형상들이 있어서 난리가 났다는 거다. 후에 보고를 받은 당직사관 당직사령 죄다 왔는데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어 근무 중 실수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후에 호기심 많은 것들이 야간 근무 중 구 취사장의 열린 문으로 들락날락하면서 너도 나도 귀신을 봤다는 이야기가 중대 전체에 퍼진 것이다. 물론 후에 부대 전체로 허황된 소문에 휘둘리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잠잠해질 무렵 내가 야간 근무를 서던 날 일이 일어났다. 후임병과 함께 순찰을 돌며 구 취사장이 있던 코스로 걸어가던 중 취사장 건물 내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일정 간격에 맞춰 계속해서 무언가를 치는 듯한 소리에 나와 후임병은 근처로 가보았고 건물 앞에서 우리 둘은 서로 들리냐는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잔뜩 겁에 질린 표정에 어쩔 줄을 몰라 하는 후임을 근처에 세워두고 꼴에 난 선임이라고 무서움을 애써 참으며 확인을 위해 후임에겐 무슨 일 일어나면 꼭 무전 때리라는 말을 남기고 구 취사장 쪽으로 걸어갔다. 입구에 다다르니 합판은 여기저기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고 오래된 문이 약간의 틈과 함께 살짝 열려 있었다. 무섭긴 했어도 당연히 밤짐승이거나 알고 보면 어이없는 별거 아닌 거겠지라고 생각하며 문을 열고 후레쉬를 비추는 순간 그대로 공포의 마비가 돼버렸다. 어두컴컴한 건물 내부에는 한국 전쟁 시절에나 입었을 법한 아무 무늬 없는 군복을 입은 10여 명의 군인들이 식탁에 둥그레 앉아 나를 노려보며 밥을 달라는 듯이 들고 있는 식판을 세로로 잡고 식탁을 끊임없이 쳐대고 있었다. 네 번째 이야기, 진화. 늦은 밤, 제릭은 길거리를 걷고 있다. 그에게 오늘 밤은 그야말로 최악이었다. 조직에서 팔아놓으라고 말한 하루분에 마액을 처분하지도 못했고 재수없게도 마침 지나가는 다른 갱단의 눈에 띄어 얼굴은 지금 떡이 되어 눈도 제대로 뜨지 못했다. 코에서 끊임없이 피가 흘러내리는 바람의 소매는 지금 온통 새빨갛게 물들어 있었다. 지금 아지트로 들어가면 얼굴과는 상관없이 윗대가리 놈들에게 신나게 얻어맞을 것이다. 왜? 약을 못 팔았으니까. 그럼 하루에 2번씩이나 진저리 치도록 걷어맞는 진귀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 분명했다. 온몸이 욱시 눅신 쑤셔왔다. 특히 덩치 큰 흑인 녀석이 걷어찬 갈비뼈 부분은 땅에 발을 디딜 때마다 비명을 지를 만큼 아팠다. 망할 놈들, 하위 말단이라 총을 가질 수 없는 것이 아니다. 그때였다. 투덜거리며 길을 걷던 제릭의 눈이 무언가를 발견하고 반짝였다. 재빠르게 주위를 둘러본 제릭은 발소리를 죽여 빠른 걸음으로 걷기 시작했다. 프리레이트 거리는 갱들의 고향이었다. 특히 이런 늦은 밤에 걷는 사람들은 딱 두 종류라고 보면 되었다. 갱 또는 마액을 사는 사람. 모든 곳이 그런 건 아니다. 테일러 다리 근교 지방은 그나마 안전했다. 갱들이 관여하지 않는 조용한 빈민가였기 때문이다. 얼굴이 떡이 된 상태로 다른 밝은 거리를 나가면 시비가 붙기 십상이기 때문에 제릭은 아무도 없는 조용한 거리를 홀로 걷고 있었는데 그때 그것이 보였다. 여자였다.
얇게 비치는 가로등 말고는 모든 집에 불이 꺼져 있었는데 가로등 불이 비치는 거리에 한 여자가 조용히 걷고 있었다. 그래, 이것뿐이라면 제릭은 그녀를 그렇게 쉽게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녀는 나신이었다.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나체의 뒷모습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제릭은 눈을 빛내면서 조용한 걸음으로 빠르게 그녀를 쫓았다. 1시 아니 2시쯤 되었을까? 이 늦은 시각에 슬럼가에서 옷을 벗고 거리를 활보하는 여자. 안 봐도 뻔하다. 이미 어느 패거리한테 강간을 당했거나 아니면 섹스에 아주 미친 여자라는 거다. 어느 쪽이라도 좋다. 주변에 사람은 보이지 않고 안 그래도 테일러 근교는 사람이 다니지 않는 거리 중 하나였다. 망설일 필요가 없는 것이다. 거리가 어느 정도로 가까워졌을 때 제릭의 숨소리가 폭발하며 이내 달려나가기 시작했다. 길고 늘씬하게 뻗은 다리가 이미 그의 성기를 빳빳이 달아오르게 만들었다. 그가 달려오는 소리를 들은 그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는 뒤를 돌아보았다. 아름다웠다. 전형적인 금발을 가진 백인 여성이었다. 희디인 피부와 잘 짜인 몸매를 지닌 여자였다. 제릭은 달려가서 그녀를 덮침과 동시에 입을 틀어막았다. 강간의 경험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패거리들과 수차례 해보았었고 그럴 때마다 여자들의 반응은 뻔했다. 거칠고 격렬한 저항, 비명, 하지만 이내 몇 날의 폭력이 가해지면 양처럼 순해진다는 걸 제릭은 알았다. 그런데 입을 틀어막고 그녀의 얼굴을 만족스럽게 훑어보는 제릭은 의아함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비명도 저항도 하지 않고 그냥 순진무구한 눈빛으로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손은 가지런히 아래로 내려져 있었고 미동 없이 가만히 그를 바라보고만 있는 것이다. 뭐 아무렴 어떤가. 그는 즉시 여자를 바닥에 눕히고 자세를 잡았다. 여자는 순순히 그가 하는 대로 따라왔다. 아니, 가만히 있지만 그가 자세를 잡을 때마다 순순히 따랐다고 하는 것이 옳다. 제릭은 이내 바지를 벗어버리고는 자신의 약물을 그녀에게 삽입했다. 신음은 없었다. 얼굴에 찌푸림이나 몸의 반응 같은 것도 전혀 없다. 전혀 미동도 않는 그녀를 상대로 제릭은 천천히 허리를 움직였다. 그리고 피범벅이 된 자신의 아래가 보였다. 성기가 처참히 뜯겨나갔다. 피가 줄줄 흘러나온다. 제릭은 발버둥을 치며 일어나려 했다. 그런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그녀가 다리로 제릭의 허리를 감아 안고 있다. 제릭은 오한의 몸을 떨며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성기를 보았다. 이빨이 달린 그 무언가. 그녀는 다리를 끌어당겨 제릭의 아랫배를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었다. 그녀의 성기는 마치 괴생물의 입처럼 만족스럽게 제릭의 아랫배를 뜯어갔다. 살육은 멈추지 않는다. 제릭이 처음에 가졌던 성욕처럼 무언가 뜯겨나가는 소리 그리고 이후에 이어지는 남자의 소름 끼치는 비명은 약 반시각가량 계속되었다. 거리가 온통 피비린내로 진동했다. 피에 젖은 한 나신의 여자가 앉아있다. 매우 행복한 표정이다. 또 그녀는 매우 아름답다. 그러면 이번에 새로운 DNA 구조를 지닌 희귀생물을 창조해내신 쿠트 박사님을 인터뷰에 모시겠습니다. 쿠트 박사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런 자리에 익숙치 않다는 점 고려해 주셨으면 하네요. 걱정 마십시오. 전 세계가 당신에게 이목을 집중 중입니다. 당신이 말 실수를 한다고 해서 아무도 비웃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가실까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걸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 고로 제가 질문약식을 뽑아왔습니다. 몇 가지 사실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죠. 안타깝지만 매우 중대한 연구인 것을 아는지라 저희도 난처한 부탁을 할 수 없군요. 알겠습니다. 말씀 시작해 주시지요. 예, 우선 이번에 제가 만들어낸 것은 명칭적으론 새로운 DNA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어떤 약물 처리를 통해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니고 있지만 원자 단위의 수천 분의 1로 나뉘어지는 극소량의 체계인 진화 DNA를 찾아냈습니다. 우리는 우선 이 DNA를 추출해내어 여러 가지 실험을 거듭하던 도중 이 진화 유전자를 엄청나게 촉매시킬 수 있는 화학 처리법을 알아냈습니다. 인간에게서 추출한 진화 DNA에 우리가 알아낸 화학약품을 가미하면서 현재의 약품이 되었죠. 문제는 진화의 척도를 우리가 임의로 조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리자면 저희는 원숭이의 약품을 투여한 뒤에 수중생활에 노출되도록 했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지느러미와 아가미를 모두 가지게 된 신종 생물의 탄생이었죠. 문제는 원래대로라면 수만 년의 시간이 지나야 할 이 대변화가 오로지 3일 만에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요약하자면 어느 생물에게 투여해도 날개를 가지게 할 수도 아가미를 가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현재 이 약품은 매우 극비 또 최고의 방비 시스템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발견은 저희가 했지만 과학계에 무리 없이 도입시키기 위해선 얼마나 지나야 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한 방울의 약물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약품은 운송 도중 어느 사이비 종교단의 습격을 받았다. 언론에서는 수송선이 전복되는 과정에서 다행히 모든 약품이 무사한 걸로 알려졌다. 물론 거짓말이다. 한 꼬마 아이가 땅에 떨어진 유리 캡슐 내부의 찰랑이는 맑은 물을 주워들었다. 아무 생각 없이 집에 키우는 개미지옥에다 액체를 주워버렸는데 다음날 화분은 비어 있었다. 5번째 이야기. 사촌이 내 여자친구를 속였던 소름 끼치는 실화괴담. 나에게는 사촌 동생 비가 있다. 둘 다 이모랑 아주 많이 닮았지만 나는 틀림없이 우리 부모님 자식이고 비는 틀림없이 이모 부부의 자식이다. 이모 부부가 아이를 키울 수 없게 되어 우리 부모님께서 비를 입양하셨다. 그 때문에 나는 좋지 않은 일을 많이 겪게 되었다. 아이라는 존재는 한없이 순수하지만 간사한 어른의 영향을 받으면 한없이 잔혹하게 돌변하기 마련이다. 우리가 너무 닮았기 때문에 진짜 형제인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 시작했다. 그걸 주워들은 동급생의 어느 누군가가 학교에 소문을 퍼뜨렸다. 그 때문에 아버지는 처제와 바람을 피운 천하의 몹쓸 놈이 되어버렸고 더럽다며 나와 비는 왕따를 당했다. 비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어린 시절 이런 일을 겪었어야 했던 나는 비를 원망하는 일도 적지 않았다. 우리들이 진정한 형제로 거듭나게 된 것은 고등학교 3학년 말이었다. 싸움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는 잊어버렸지만 엄청나게 싸움이 커져서 비는 어깨가 탈구되고 나는 갈비뼈에 금이 갔다. 둘 다 푸르딩딩해질 때까지 치고받고 싸웠다. 원망하던 것들과 괴롭던 것들을 전부 다 쏟아내고는 사이좋게 입원한 병상 위에서 화해를 했다. 서로에게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쯤은 알고 있었다. 트라우마를 질질 끌며 서로 충분히 으르렁거렸다. 모든 원망을 쏟아내고 나니 생각보다 쉽게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다. 가십이나 좋아하는 그 주부들 따위 죽어버리라지 하는 나의 말에 비는 맞장구를 쳤다. 병원에서 죽어버리라는 말을 한 탓에 우리 둘 다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들에게 호되게 야단 맞았지. 하지만 그때 그렇게 웃으며 욕했던 것이 우리 형제의 깊은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 우리는 같은 대학에 들어갔다. 비를 떠맡아 키우긴 했지만 우리 집은 결단코 유복하지 않았다. 나도 비도 공부를 계속 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학비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다. 결국 아버지는 해외 부임을 지원했다. 호소에 있는 작지만 따뜻했던 우리 집을 팔아 우리의 학비와 생활비가 마련되었고 어머니는 아버지의 부임지로 따라가셨다. 나와 비는 대학 기숙사로 들어갔다. 대학에서 우리는 공공연히 사촌지간이지만 쌍둥이처럼 보이지 않느냐고 먼저 말하고 다녔다. 입학 전에 내가 제안했다. 묘한 소문이 떠돌기 전에 우리 쪽에서 먼저 화제로 올려서 뒷말 따위는 못하게 만들어주자고 말이다. 비도 나와의 사이가 다시 어긋나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불륜이라도 하신 거 아니냐는 발언에는 무조건 웃어넘겨버리는 작전이 성공해서 초등학교 시절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본인들이 천연덕스럽게 웃어넘기니 아니겠지 하며 이상한 소문은 조금도 나지 않았다. 우리는 겨우 진정한 형제가 되었다. 정말 쌍둥이나 다름이 없었다. 좋아하는 여자도 같았고 들고 싶은 동아리도 같았고 관심이 생기는 수업도 같았다. 2학년 때부터 무엇인가를 선택할 일이 점점 많아졌지만 막상 서로의 신청서를 보면 선택 내용이 거진 같아서 둘이서 한바탕 웃곤 했다. 정말로 이종사촌지간인데 묘하게 파장이 맞았다. 다소의 차이점은 있었지만 나는 공수도 동아리에서 강했다. 그에 비해 비는 눈이 쌓인 산에서 빛이 났다. 나는 천천히 내려오는 것밖에 못했지만 비는 하루 만에 상급자 코스에서 스키를 탈 정도로 빠르게 배웠다. 그리고 비가 나보다 여자에게 인기가 많았다. 대학교 3학년 12월의 일이다. 11월 말부터 나에게 여자친구 Y가 생겼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Y가 하지도 않은 데이트의 내용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다. 우린 그날 만난 적 없는데 맨 처음 떠오른 것은 비였다. 아니야. 설마 비가 그런 짓을 할 리 없지.
나는 그렇다면 내 머리에 병이 생긴 게 아닌가. 매우 걱정이 되었다. 대충 Y의 하는 말에 맞장구를 쳐주고 이야기를 마무리 지었다. 이때는 아버지가 마련해 주신 생활비가 거의 떨어졌던 시기였다. 나와 B는 필사적으로 아르바이트하며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던 시기였다. 생활을 꾸려나가기도 벅찼는데 병원에 갈 여유 따윈 없었다. 하지만 험난하던 중고등학교 시절의 기억들도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이 느껴졌다. 겁이 났다. 정말로 뇌에 무슨 이상이 생긴 게 아닐까. 혹시라도 젊은 나이에 치매라도 걸려서 B를 고생시킬지도 몰라. 차라리 그러면 다행이지. 식물인간이 되면 어쩌지. 그럴 바엔 차라리 죽는 편이 나아. B에게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아. B만이라도 훌륭하게 성장해 줬으면 좋겠어.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B가 일하는 편의점에서 대신 일했다. B가 몸이 안 좋다기에 형님이 대신 일해주지 하며 집에서 쉬게 한 것이었다. 게다가 그대로 와야 할 야간 타임에 아르바이트생이 감기로 쉬게 되어 나는 아침까지 일을 하게 되었다. 추가 근무 수당이 들어오니 기분은 나쁘지만은 않았다. B에게 전화를 해서 집에 못 들어간다고 말했다. 새벽 1시까지 일하고 있으려니 점장 사모님이 왔다. 학생인데 이런 시간까지 일하게 해서 미안하다며 봉투를 주셨다. 5,000엔이 들어있었다. 좋은 일만 생기는구나 하고 나는 기분이 좋았다. 집에 가는 길에 반찬 가게에 들려서 나와 B가 좋아하는 가라아게를 잔뜩 샀다. 기숙사에 돌아오니 고요했다. 자고 있을 것 같아서 깨우지 않으려고 부엌 불만 살짝 켜고 냉장고에 가라아게를 넣었다. 그런데 갑자기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Y였다. 돌아보자 Y가 어깨까지 담요를 덮고 있었다. Y와 함께 있는 B의 벗은 몸이 보였다. 부엌에 둔 식칼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Y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오로지 식칼만을 바라보았다. 나는 저 식칼을 손에 쥐고 싶은 충동이 점점 강해짐을 느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손을 뻗어 식칼을 잡기 직전에 아버지의 얼굴이 눈앞에 떠올랐다. 마음을 추스렸다. Y는 겁에 질린 얼굴로 이런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기나긴 한숨을 쉬었다. B는 자고 있었다. Y는 옷을 대충 챙겨 입고 허둥지둥 나가려고 했다. 택시가 잡히는 곳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나도 따라 나섰다. Y는 자꾸 나를 B군이라고 불렀다. B를 두들겨 깨워서 Y를 보냈다고 말했다. B의 짐을 다 내던져버리고 B도 내쫓았다. 오밤중에 기숙사에서 온통 소란을 피운 덕분에 같은 층의 학생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말았다. B는 거의 2주 가까이 나를 따라다니며 무릎을 꿇고 사과했지만 나는 무시했다. 내가 가는 길 방향에 있을 때는 주저하지 않고 밟고 지나갔다. 그렇게 철저히 무시하기를 지속하자 B는 사라졌다. 그렇게 B가 사라진 후 몇 주 후에 교수님이 나를 불러냈다. 선불로 지불해둔 내년에 학비를 건네주셨다. B가 자퇴서를 내려와서 학비를 환불받고는 형에게 전해달라며 교수님께 맡기고 갔다고 말씀해 주셨다. Y는 그때 그 농담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다. Y는 내게 사과하러 와서 헤어지겠다고 말했다. 그대로 우리는 헤어졌다. 그 후로 몇 년이 흘렀다. 요즘 들어 퇴근해서 집에 오면 현관문 앞에 무릎 꿇고 있는 B가 보인다. 내가 보는 환각 속에 B의 목에는 구멍이 뚫려 있었다. 이 이야기를 부모님께 말씀드리자 아버지는 얼마 전에 B가 투병 끝에 죽었다고 하셨다. B는 부모님께 가서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노라고 자백하고 더 이상 형의 얼굴을 볼 수 없다며 학교를 자퇴한 후 호스트 일을 시작했다고 한다. 암이라는 것을 알기 1년도 더 전부터 목에 위화감을 느꼈는 모양이지만 호스트라는 직업의 특성상 영업시간 이외엔 지쳐서 자느라 병원에 갈 시간이 없었다는 것 같다. 알아챘을 땐 이미 인후암이 전신으로 퍼져 골수까지 침범당한 상태였다. 후반엔 약도 듣지 않아서 매일 고문을 당하는 듯 앓다가 죽었다고 한다. B가 목숨을 걸고 벌어들인 돈은 아버지를 통해서 내 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의 학비로 쓰였다는 것을 이제 와서 나는 알게 되었다. 더 이상 사과하지 않아도 된다고 아무리 말을 걸어도 환각 속에 B는 고개를 들지 않는다. 사람이란 미련을 남긴 채 죽어서는 안 되겠구나. 생전에도 마음고생을 하다 죽고 나서 겨우 용서를 받았는데도 용서받았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다니 지옥이 따로 없지 않은가. 6번째 이야기, 거미가 싫어.
나는 거미를 매우 싫어한다. 그 원인이 된 사건은 초등학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우리 집은 효고현의 S라는 곳에 위치한 어떤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동네 안에 아파트가 세 채가 있었고 그중 한 곳은 8층 제일 안쪽 집이었다. 8층에는 나와 동갑인 사내 아이가 나를 포함하여 3명이 있었다. 우리는 다들 사이가 참 좋아서 항상 아파트 앞에 공원이나 여러 장소를 놀러 다녔었다. 아파트 뒤에는 커다란 산이 있어서였을까. 이 동네에는 유난히 거미와 모기가 많았다. 우리 3명 이외에도 이따금 함께 놀았던 티군이라는 아이가 있었다. 티군은 아파트 1층에 살고 있는 조금 내성적인 아이였다. 밖으로 놀러 다니는 것보다 집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을 좋아했다. 매일같이 모험하고 놀러 다니는 우리 3명과는 거의 한 달에 서너 번 정도밖에 놀지 않았다. 어느 날 나는 혼자서 티군네 집에 놀러 갔다. 우리 아파트의 1층은 어두컴컴했다. 공교롭게도 그날은 흐렸기 때문에 복도가 저녁 때처럼 어두웠다. 그래서 티군의 집으로 들어갈 때까지 꽤 불안해했던 것을 기억한다. 티군의 집을 두드리자 티군과 그의 어머니가 맞이해 주어서 조금은 안심이 되었다. 티군은 구급차와 경찰차 장난감을 가지고 나왔다. 우리는 어린이답게 스토리를 지어내고 자동차를 가지고 놀았다. 한동안 놀다가 문득 위를 쳐다보니 티군네 장식장 안에 못 보던 장난감이 놓여있는 것이 보였다. 레일이 입체적으로 교차한 참으로 재미있을 것 같은 생김새였다. 저 장난감도 가지고 놀자 라고 말하자 망가져서 못 가지고 논다고 티군이 정색하며 말했다. 하지만 나는 저런 장난감을 본 적도 없었다. 저번에 놀러왔을 때 내가 망가뜨렸다는 것이다. 티군은 장난치는 기색도 없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때 티군의 어머니가 방에 들어와서 세탁이 끝난 옷들을 널기 시작했다. 아주머니, 티군이 자꾸 제가 장난감을 망가뜨렸다고 거짓말해요. 나는 티군의 아주머니에게 일렀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번에 놀러 왔을 때 내가 망가뜨렸잖니. 당시 나는 5살이었다. 특이하게도 나는 3살 정도부터 철이 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5살 때는 친구의 장난감을 부쉈는지 아닌지 정도는 판단할 수 있는 자아가 형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물론 나에게 그런 기억은 없었다. 애시당초 그 장난감을 보는 것도 처음이었다.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나는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조리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다. 필사적으로 티군네 집에 놀러 갔던 날의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하지만 역시나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다. 점점 그 집에 있는 것이 견딜 수 없어졌던 나는 집으로 돌아갔다. 나에게 있어서는 상당한 충격이었기 때문에 어머니와 아버지께도 말씀드리지 못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가족은 도쿄로 이사하게 되었고 티군의 장난감에 대한 수수께끼는 미해결로 남게 되었다. 이사가고 얼마 후 숙모에게 생일 선물로 파블로 곤충기를 받았다.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읽었다. 나는 곤충을 매우 좋아하게 되었다. 이사간 곳이 도쿄치고는 자연 환경이 가까운 구였기 때문에 집 근처에서 여러 종류의 곤충을 채집하고 놀 수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거미만큼은 정을 붙일 수 없었다. 정이 안 가는 수준이 아니었다. 거미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온몸에 털이 쭈뼛하고 서는 느낌이었다. 세월이 흘러 고등학생이 되어도 나의 거미 혐오는 고쳐지지 않았다. 어느 날 어머니와 함께 어릴 적 자랐던 동네에 대한 추억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여러 가지가 그리워져 감상에 잠겨 있는데 어머니가 불쑥 이런 말씀을 하셨다. 너 지금도 거미를 싫어하지만 어릴 때는 더했어. 오밤중에 갑자기 거미 때문에 발작을 일으키지 뭐니. 나는 또래에 비해 어릴 적 기억이 매우 뚜렷한 편이다. 하지만 한밤중에 자다가 울부짖으며 일어난 기억 따위는 전혀 없었다. 어머니 말씀으로는 내가 울부짖는 모습이 너무 생생해서 마치 눈앞에 정말로 거미가 있기라도 한 듯이 벌벌 떨었다고 했다. 하도 그런 일이 빈번히 발생해서 부모님은 나를 병원에 데려갈까 진지하게 고민하셨을 정도라고 한다. 점점 내 머릿속은 뒤죽박죽이 되어갔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심각한 일이었다면 기억을 해야 맞지 않을까. 하지만 나에게는 전혀 기억이 없었다. 그러고 보니 떠오르는 일이 있었다. 그렇다. 티군의 장난감 사건이었다. 갑자기 무엇인가가 떠오를 듯
T군의 어두컴컴한 방이 머릿속에 펼쳐졌다. 하지만 가닥이 잡힐 것 같은 순간 아슬아슬하게 기억의 끈이 끊어지고 말았고 그 이상은 도저히 생각나지 않았다. 그때 어머니가 웃으며 한마디 하셨다. 우리 살던 아파트 뒤쪽이 산이었잖니. 그래서 엄청나게 큰 거미가 가끔 나왔었어. 그렇게 큰 거미를 어릴 때부터 봤으니 싫어질 만도 하려나. 그 순간 내 머릿속에 몇 가지의 이미지가 동시에 뿌려졌다. T군과 함께 그의 방 안을 뛰어놀던 장면. T군의 레일 자동차 위에 내가 넘어지는 장면. T군이 바닥에 앉아 울고 있는 나를 비난하는 장면. T군의 어머니가 손보다도 커다란 거미를 들고 내 입에 넣었던 그 감촉. 정신이 들고 보니 나는 끙끙거리며 머리를 감싸 안고 방 안을 뒹굴고 있었다. 어머니는 그런 나를 보고 깜짝 놀라신 표정이었다. 나는 달아나듯 내 방으로 가서 그대로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씌우고 파도처럼 선명하게 일렁이는 이미지들을 지우려고 발버둥쳤다. 결국 날이 밝을 때까지 잠이 들지 못했다. 그 후 몇 주 동안을 되살아나는 기억들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시달렸다. 친구들과 평범하게 이야기하다가도 돌연 머리를 감싸안고 끙끙대기 시작하는 일이 많았다. 내 정신에 이상이 생겼다고 의심하는 친구도 분명히 있었겠지. 거미를 먹으면 용서할게. 라고 T군이 말했다. 알겠어 T군. 엄마가 그럼 거미 잡아올게. 농담이라고 생각했지만 몇 분 후 T군의 어머니는 거대한 거미를 손에 들고 돌아왔다. 복도에 거미줄을 치던 거미를 잡을까도 생각했는데 이렇게 큰 녀석이 있길래 이 녀석을 잡아왔어. 그럼 이걸 먹는 거야. 지금 생각해보면 T군의 어머니는 정말로 거미를 먹이려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가학적인 기쁨이 가득했다. 그녀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거미를 들고 내 입 주변에 한동안 문지르다가 창문 밖으로 거미를 던져버렸다. 어머니한테 이르면 혼날 줄 알아. 거미를 먹였으니까 T군도 오군을 용서해주는 거지. 이것이 바로 내가 거미를 싫어하게 된 이유였다. 7번째 이야기, 자취방의 귀신. 친구 제이군의 대학 다닐 때의 일입니다. 훤칠한 키와 잘생긴 외모로 항상 여자가 끊이질 않았던 제이군은 기존 자취방 계약 만료 후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됐고 이사 후부터는 잦은 가위 눌림 증상으로 얼굴이 많이 초췌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자 좀 그만 밝히라며 농담 같은 충고로 웃어 넘겼지만 몸이 힘들다 보니 여자를 멀리해도 상태는 더 악화되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이군과 술을 마시고 시간이 꽤 늦어져서 제이군의 자취방에서 자고 가기로 하고 제이군은 침대에서 저는 침대 밑에서 이불을 깔고 누웠고 술을 많이 마신 탓에 이내 잠이 들었습니다. 원래 한번 잠들면 잘 깨지 않는 타입인데 그날 새벽은 술을 많이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상한 느낌에 눈이 떠지게 되었습니다. 뭔지 모를 느낌에 침대 쪽을 쳐다보니 짙고 검은 생머리의 머리만큼이나 짙은 색깔의 검정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제이군의 침대 머리맡에 걸터 앉아서 제이군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차 싶었습니다. 제이군을 만나러 왔다가 제가 있는 걸 모르고 저러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기척을 내야 하나? 일어나서 상황을 설명하고 자리를 피해줘야 하나? 그냥 모른 척 하고 자야 하나? 계속 이 생각 저 생각 하다 보니 좀도 쑤시기 시작하고 소변도 마렵고 해서 인기척을 내고 쳐다보니 갑자기 얼굴을 휙 돌려 저를 내려다보는데 표정에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짜증과 분노가 가득해 보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기분이 몹시 불쾌하더군요. 종종 친구들끼리 서로의 자취방에서 술도 마시고 잠도 자곤 하는데 이게 뭐 그리 크게 잘 못한 일이라고 저런 얼굴로 쳐다보나 싶어서 저도 한참 동안이나 기분 나쁜 상태로 서로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도 안 되는 거리에서 서로가 5분 정도를 쳐다보고 있다가 그 여자가 고개를 돌려 휙 하고 문으로 나가버리더군요. 참 성격 더러운 여자라 생각하고 일어나서 불을 켰을 때 방금 내가 그렇게 마주하고 있었던 게 사람이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문은 잠긴 상태였고 방이 협소한 탓에 문을 열면 문 밑에 자고 있던 제 머리에 부딪혀야 했거든요. 문을 열지도 않고 그렇게 스르르 나가버린 게 사람일 순 없겠구나. 그때부터 소름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자고 있는 제이군을 깨웠죠. 힘들게 일어나는 제이군을 앉혀놓고
방금 일을 얘기하면서 뜬 눈으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제2구는 바로 다른 방을 알아보기 시작했지만 급히 구하는 방이 쉽게 구해지진 않았습니다. 잦은 가위 눌림과 그때의 사건으로 제2군도 혼자 지내기가 힘들었는지 술 마시고 친구들과 함께 가길 원했습니다. 또 한 번의 사건이 터지게 된 그날 또한 L군이 제2군의 자취방에서 잠든 날이었습니다. 술이 떡이 돼서 잠이 들었던 L군이 시끄러운 소리에 눈을 떠보니 창문은 열려 있었고 열린 창문에서 들어오는 겨울바람으로 검정 커튼이 엄청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날리고 있었습니다. 술 기운으로 몸은 움직이기 힘들었고 창문 좀 닫아 시끄러워 죽겠네 라고 몇 번을 투덜거려도 미동도 없이 제2군은 자고 있고 L군도 투덜거리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점심시간에 동기들과 점심을 먹다가 L군과 제2군에게 어제는 별일 없었냐고 물으니 L군이 대수롭지 않게 이놈이 창문을 열어놔서 춥고 시끄러워서 잠만 설쳤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2군이 그런 L군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내 방에 커튼이 어딨어 창문도 뻑뻑해서 잘 안 열리는데 순간 소름이 쫙 돋더군요. 커튼으로 알았던 펄럭이던 검은 것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끼린 검은 치마를 입은 그 여자가 창문 밖에서 떠 있었던 거 아니냐며 확인할 수 없는 추측만 내놓을 뿐이었습니다. 그날로 방을 얻기 전까지 제2군은 저의 자취방에서 함께 생활했고 다시 방을 얻어간 곳에서는 가위 눌림이나 이상 현상은 없었습니다. 사실 전 귀신 같은 이런 미신 따위를 믿지는 않습니다. 그날 제가 본 것도 술김에 헛것을 본 거라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렇게 마주하고 있던 그 창백했던 얼굴의 여자가 아직도 잊혀지질 않습니다. 우린 그 방에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었던 걸까요? 8번째 이야기, 90년대 터가 좋지 않은 도축장의 집터. 예전에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라 사실 여부까지는 확인이 어려운 이야기이지만 아직까지 기억나는 것이 정말 제 뇌리에 깊이 박혀있는 듯 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친구는 95년도에 제 고향으로 전학을 왔던 친구로 성격도 좋고 운동도 잘해서 인기가 많았고 누구와도 곧잘 친해지는 성격이었습니다. 저도 꽤나 어울렸는데 특히 그 친구는 무서운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친구가 원래 살던 시골에서 그 친구의 친구가 겪은 경험담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인 그 친구는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방을 같이 썼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 친구는 잠을 자던 중 이상한 인기척이 느껴져서 잠에서 스르르 깼다고 합니다. 눈을 떠보니 같이 누워있던 동생이 방 한가운데 바닥에서 네 발로 엎드려 있더랍니다. 그 모양새가 마치 개나 돼지 같았다고 하네요.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발로 천천히 기어다니면서 방 여기저기를 왔다 갔다 하더랍니다. 처음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동생을 불렀는데 몇 번을 물어도 대답이 없었답니다. 그 친구는 무서운 마음에 덜컥 겁이 나서 안방에 어머니를 부르려는데 목소리가 나오질 않더랍니다. 그 친구는 그제서야 자기가 가위에 눌려있단 걸 알았다고 합니다. 가위에 눌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공포감이 엄청납니다. 아마 그 친구도 극심한 공포를 느꼈었겠죠. 그런데 그때 그 동생이 갑자기 그 친구 쪽으로 성큼성큼 네 발로 기어와서는 그 친구의 머리카락을 미친 듯이 핥아대더랍니다. 순간 그제서야 가위에서 풀린 그 친구는 울고불고 발버둥을 치며 동생을 뿌리치고 안방으로 튀었고 난리통에 깨어난 그 친구의 부모님께서는 계속해서 네 발로 기어다니던 동생을 발견하고는 뺨을 때리고 찬물을 끼얹어서 겨우 정신을 차리게 했답니다. 아무런 기억을 못하는 동생을 들쳐업고서 애가 어디 아픈 건가 걱정이 되어 시내 병원에 가봐도 아무런 이상은 없었다 하고요. 처음엔 애가 기가 약해서 그런 줄 알고 한의원도 데려가고 했는데 그날 이후로도 그런 일이 서너 번 반복되자 주변에 용하다는 점집으로 가서 점을 보셨답니다. 점쟁이는 그 친구와 동생의 방 자리가 옛날 도축장에 개돼지를 죽이던 장소여서 개돼지 귀신이 자꾸만 붙는 거라는 이야기를 해주더랍니다. 도축장 이야기는 점쟁이가 그 동네에 오래 살아서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지만 여튼 그 친구의 방이 옛 도축장 자리였단 말은 확인해보니 정말 맞았다고 합니다. 현대식의 정육점이 생기면서 도축장과 정육점이던 건물을 사람 사는 집으로 바꾼 거라고. 그래서 그 친구는 근처의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갔고
그날 이후로는 그런 일은 겪지 않았다고 합니다.